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고 그동안 수많은 세입자들이 왔다 갔다 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어두운 복도가 주는 분위기 때문인지 종종 이곳은 귀신 이야기가 돌곤 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 아파트로 이사온 후로 기이한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이사온 첫 주부터 밤이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나를 괴롭혔다. 처음에는 다른 주민들이 이동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한밤중에도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매일 같은 시간 새벽 2시가 되면 시작되었다. 한동안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자꾸만 그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어느 날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마치 내 문 앞까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두려움에 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 후로도 발소리는 매일같이 계속되었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나는 아래층 경비실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경비 아저씨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어느 층에 사세요? 라고 물었다. 내가 사는 층을 말하자 아저씨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 층은 원래 좀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그는 몇 년 전 그 층에서 살던 한 여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했다. 그 후로 여러 세입자들이 그녀의 존재를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발소리를 포함한 여러 소리들이 밤이면 울려 퍼진다는 것이었다. 내가 겪었던 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찾기 어려웠다. 나는 아파트를 떠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이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밤 그 발소리를 기록하기로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이다.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발소리는 특정한 방향으로 복도의 끝에서부터 내 집 앞까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다가오고 있었다. 결국 나는 그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날 밤 결심을 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문 쪽을 바라보았다. 새벽 2시가 되자 여느 때와 같이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복도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더욱 세차게 들렸다. 나는 두려워하며 복도를 쭉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복도의 끝에서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왔다.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그녀의 형체는 금방이라도 여기 도착할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강하게 감았다. 순간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이후로도 나는 그 아파트에 서면 년을 더 살았다. 일어났던 일들은 나에게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다. 아마도 그날 나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마주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평온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지만 이상하게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기분이 든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25살의 대학생 민영이 막 이사를 오게 되었다. 여름방학 동안 자취방에서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주택으로 온 것이다. 아직은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었다. 실은 민영은 이 집에 대해 부모님께로부터 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단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토요일 오후 민영은 집을 좀 더 청소하기로 했다. 산더미 같은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벽장 뒤쪽에서 오래된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 장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미소 짓고 있었는데 쓸쓸하면서도 은근히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왠지 모를 슬픔을 담고 있었다. 편지를 읽으니 나를 기억해줘. 내 이름은 수진이야. 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 민영은 이상한 전율을 느끼고는 사진과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날 밤 민영은 유난히도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느꼈다. 창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간간히 들리고 고요한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때 갑자기 느낌표 같은 소리와 함께 부엌 방향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영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민영은 그저 자신의 상상이라고 치부하며 있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날이 갈수록 민영의 마음은 무거워져갔고 잘려나간 꿈의 조각들은 점점 더 환상처럼 선명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민영은 피곤해 지쳐 깊은 잠에 들었고 꿈속에서 자신이 얘기하던 여학생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민영에게 다가와 말했다. 날 기억해줘.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아줘. 그 순간 민영은 여학생이 맡았던 교복이 오래된 스타일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꿈속에서 민영은 주택의 낡은 복도를 따라 내려가는 여학생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윽고 그녀는 예전에 잠겼던 문 앞에 멈춰섰고 문은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았음에도 스르륵 열렸다. 그곳은 어두운 비밀의 방이었고 방 안에는 여러 가지 낡은 물품들과 함께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잠에서 깬 민영은 꿈속에서 보았던 그 비밀의 방을 찾으려 했다. 온종일 집안을 뒤지던 민영은 마침내 잊혀졌던 작은 문 하나를 발견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꿈과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고 민영은 그 비밀의 방에서 여학생의 일기장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일기장에서는 30년 전 한 여학생이 주택에서 사라졌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이해를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다 결국 사라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그녀는 영원히 남게 된 것이었다. 민영은 그날 밤 여학생의 영혼을 위에 작은 촛불을 밝히고 사진과 함께 일기장을 품에 안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다. 나는 널 기억해.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게. 이후로 민영은 더 이상 기이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고 집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그날 밤 민영은 여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꿈을 꿨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고마워. 이제 나도 안심하고 떠날 수 있어. 그렇지만 민영은 그 집을 떠나는 날까지 벽장 뒤 사진 속 여학생이 언제나 그날을 기억하게 했음을 마음속 깊이 느꼈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닌 소중한 기억이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는 바로 폐가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지만 저는 길고 자세하게 하나의 버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대학생인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니다 문득 폐가 체험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평소 공포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던 민수는 그저 친구들의 제안에 따라가기로 했다. 그 폐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전에 버려진 한적한 집이었으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전하곤 했다. 차로 한참을 달려 그들은 밤 11시쯤 그 폐가에 도착했다. 외관은 생각보다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벽에는 낡고 퇴색한 페인트가 이리저리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거의 깨져 있었다.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고 안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맞았다. 친구들은 각자 손전등을 챙겨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 겁주려는 듯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들기도 했지만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기운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었다. 가장 먼저 그들은 1층에 있는 방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두 번째 방은 낡은 침대와 서랍장이 있었다. 민수가 서랍장을 열어보자 오래된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 속에서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뒤로 더 자세히 보니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섬뜩했다.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가자 상황은 더 이상해졌다. 모든 방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문지방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기묘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중 한 방에 들어가자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혔고 그 안은 손전등 없이 매우 어두운 상태로 변했다. 순간 모두가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알아볼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이어졌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친구들은 혼란에 빠져 방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당황한 그들은 문을 힘껏 밀고 당겼다. 얼마 후 방 안에 있던 한 친구가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그들 중 한 명이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이 어느새 찢겨져 있었다. 더불어 자신도 모르는 새의 손목에 이상한 상처가 생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서로 상처가 생기진 않았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다른 친구들에게는 상처가 없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며 민수와 친구들은 두 번 다시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나자 선명하게 기억나지도 않는 폐가에서의 경험이 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 꿈은 매번 같은 장면으로 시작되고 끝났다. 폐가의 계단 위 그들이 열지 못했던 방에서 흐릿한 형체가 나타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수는 더 이상 그 꿈을 참을 수 없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담을 올리며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댓글로 다양한 조언들이 왔지만 그중 어떤 이가 말했다. 그 집은 이미 여러 사건으로 악명이 높아요. 한번 그 악명이 눈치채면 쉽게 보내주지 않죠. 결국 민수는 주변에 있는 절을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고 그곳의 스님은 조용히 들은 후그를 위해 기도를 올려주었다. 이후로 민수는 폐가 체험 당시의 기억과 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친구들과 연락하며 그들은 그날 밤의 경험을 절대 잊지 않기로 하고 서로의 안부를 종종 확인했다. 민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고 여전히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을 조심히 내다보곤 했다. 문득 평소보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면 어쩐지 그 폐가의 어둠 속에서 본 형체가 그의 등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